예, 여러분들 이제 2019년 서울시가 아니라 지방직 7급 문제풀이를 들어갑니다. 1번부터 들어갑니다. 요거는 지금 비책형이죠. 기역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주도 고산리 유적은 기역시대의 연대를 앞당길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제주도 한경 고산 유적이 신석기 유적지 아닌가요, 여러분들? 예?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가 강원도 양양 오산리 유적이었는데 제주도 한경 고산 유적이 발견되면서 2000년이 올라가서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 또는 기원전 8000년경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신석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고인돌의 간돌검을 부장했다. 이건 청동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고인돌이 나오고 간돌검은 청동기 때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옷감을 만들기, 이게 신석기죠.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를 사용했다. 명도전은 춘추전국 시대의 연나라의 돈이고요. 반량전은 반량의 부계로 만든 돈이다. 그래서 이건 진시황이 만든 거예요. 진나라 때.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철기와 더불어서 도입됐다. 그죠? 이건 철기네요. 반달돌칼, 요거는 벼보리 이삭을 똑똑 끊었을 때 쓰는 벼보리 농사의 지표유물인데 벼보리 농사가 본격적으로는 청동기 때잖아요. 그러면 여기 정답이 신석기는 2번밖에 없죠. 그죠? 2번 갑니다. 다음의 사건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했다. 세종 때입니다. 그죠? 대마도 정벌은 딱 3단계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일본 말로는 스시마라고 하죠. (1389년) 위화도 해군 다음에 박이가 고려 말에 이제 위화도 해군 다음해인 그때, 그러니까 위화도 해군 전에 왜 사불가지론을 태종 이방원이 태조 이성계가 얘기를 할 때 뭐예요? 외구의 침입이 우려된다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화도 해군 다음에 박이를 보내서 초토화시킨 거죠. 대마도를. 자, 그 다음에 한 번이 1396년인데요. 이때는 우정승이었던 김사영이 직접 군대를 끌고 가서 대마도를 정벌합니다. 태조 이성계 때도 외구의 침략이 있었거든요. 대마도를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이건 태조 이성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419년 바로 이종무가 나간 거죠. 이게 세종 때예요. 근데 명령을 내린 사람은 태종 이방원이에요.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은 세종에게 살아있을 때 왕위를 물려주고 4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이때 기록을 보면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상왕께서 금상과 더불어, 금상은 현재 왕이죠. 그리고 상왕은 누굽니까? 태종 이방원이죠. 살아있으니까. 상왕께서 금상과 더불어서 이종무에게 상방검을 하사하면서 원정을 명령하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종 때긴 하지만 태종 이방원이 군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태종 이방원의 명령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게 대마도 정벌 한번 써놓으시면 되는 거죠. 김사영의 대마도 정벌은 예전에는 언급이 없었던 겁니다. 요 두 개만 있었는데 최근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삽입돼 있어요. 본문에. 이게 빠졌다고 그래서 이거를 긴급하게 편성해서,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돼 있거든요. 사료에 보면. 근데 이걸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어서 모든 교과서가 요 세 가지를 대부분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요건 추가된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여러분도 박이하고 이종무만 배우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김윤우가 용인에서 살리타를 사살했다. 이건 이제 몽골 침략기잖아요. 그죠? 고종 때입니다. 뭐 몽골이 1차부터 6차까지 쳐들어온 건 다 고종 때이기 때문에요. 그죠? 몽골의 침략이 다 이루어진 게 고종 한 사람의 제위이기 때란 말이죠. 근데 이게 몽골의 몇 차 침입이에요? 2차 침입 때 아닌가? 총사령관 살리타를 죽인 게? 그죠? 김윤호, 처인성에서. 그 다음에 김원창이 공주를 근거로, 웅천주가 바로 공주죠. 웅주, 웅천주. 이거는 헌덕왕 때인데요. 신라 하대 때. 그죠? 그 다음에 이시애가 길주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이건 세조 말이 되겠습니다. 조선 세조 말. 그러면 봐봐요. 이게 지금 시대순인데 하나는 다가 통일신라고, 나는 고려고, 그죠? 그 다음에 가는 세종이 원년이고, 그 다음에 라는 세조 말이고,
그러면 순서는 다, 나, 가, 라가 되겠죠. 다 나가라. 모두 다 나가. 한번 하면서 다 나가라. 죄송합니다.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자, 3번이 되겠네요. 3번 들어갑니다.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박지원의 관홍소초와 서우수의 해동농서 등을 비롯한 여러 농서가 이거 조선 후기에 편찬된 농서들 아닌가요? 그죠? 맞습니다. 담배, 채소, 약재 등을 상품 작물로 재배해서 수익을 올리는 분홍들이 나타났다. 뭐 맞습니다. 그죠? 이거는요 난이도 극하의 문제입니다. 정말로요. 디귿, 청으로부터 유황, 구리 등을 수입해서 일본에 수출했다. 여러분, 유황과 구리는 조선 전 시기에 걸쳐서 일본에서 수입했던 거예요. 예, 선생님, 구리도요? 예, 구리도 대표적인 수입품입니다. 조선 전기나 후기나 막론하고 일본으로부터 유황과 구리는 계속, 특히 유황은 화약무기, 그죠? 조총을 만들어 쓴 다음부터, 그죠? 특히 많이 수입을 했고, 그래서 유황과 구리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했던 것이지 청으로부터 수입했던 게 아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청으로부터 수입해가지고 일본에 수출한 건 아니다 이거죠. 청으로부터 수입해서 일본에 수출한 거는 비단이에요. 비단, 백라비단이라고 그래서 요거 여러분 청란에서 비단 사가지고 일본에 팔잖아요. 그럼 16배 남겼대. 16배. 평균 13배에서 16배. 비단 가격을 일본에 팔았을 때. 지대 방식이 도조법에서 타조법으로 전환됐다. 타조법 일변도에 도조법이 등장하는 것이죠. 거꾸로. 그죠? 그러니까 디귿, 리을은 맞지 않고 기역, 니은만 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문제가 되겠죠. 대한제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은 일본에서 상품 관세를 부과하고자 조일 통상장정을 체결했다. 원래 통상장정의 1876년의 통상장정 또는 무역규칙은 무관세예요. 수출입상품의 무관세. 근데 이게 관세로 협정관세로 바뀌는 건 1883년에 통상장정, 개정통상장정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그냥 이렇게 통상장정을 체결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건 83년이에요. 1883년. 그 다음에 삼정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창설한 건 1862년이죠. 예? 철종 때 아닙니까? 진주밀란 때, 진주밀란 이후에 삼정이정청이 설치됐다가 몇 개월 만에 폐지되죠. 지계하문을 두고 일부 지주에게 지계를 발급했다. 이게 대한제국 때, 그죠? 토지에 대해서 지계 발급 사업이죠. 군국기무처가 과거제를 폐지한 거는 1894년 갑오개혁이죠. 그죠? 그러면 대한제국은 3번밖에 없어요. 문제는 엄청 쉬운 거죠. 근현사를 배우셨다면. 그 다음에 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기는 왕 41년 겨울 10월에 제가 여러분들 제 수업 다 들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고구원왕이 사망할 때 겨울 10월이라고 쓰고 있다. 얘기 안 했어요? 원문에 겨울 10월. 그러니까 10월인데 이게 사실은 뭐예요? 음력 10월 말 정도가 되니까 겨울, 초겨울, 양력으로는 12월 정도가 되는 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71년이죠. 이때가 백제 근초광이 군사 300명을 끌고 평양성을 공격해왔다. 왕이 군대를 내어 막다가 화살을 맞아 돌아가셨다. 그죠? 근데 371년 말에 왕이 됐던 이 고구원왕의 아들 소수리왕은 372년에 가서 막바로 태학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공인하고 373년에 가서 율령을 반포한다. 이게 어찌 가능했는가 하면서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불교 전례가 372년이니까 나죠, 나 이건. 그죠? 예? 이것도 무지하게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기영 니은의 승려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왕이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는 그를 요청하자 원광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멸망시키는 것은 승려가 할 일이 아니라 저는 대왕의 땅에 살면서 수초를 먹고 있사오니 명령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자, 여러분들 수업을 할 때 제가 대부분 사료를 갖다 주주주 얘기하면서 그 사료 그대로 풀죠. 그죠? 그게 힘이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도 스토리텔링에서 말을 붙여서 부풀리면 된다 안 된다? 있는 사료 그대로를 얘기해야 여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왕이 왕성을 짓고자 해서 의상에게 의견을 묻자 비록 들판에 띠집
초가집에 살아도 바른 도를 행하면 복업이 길어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수고롭게 해서 애써 성을 만들지라도 역시 이게 그래서 니은은 의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반에서 설명했나요? 제가 신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도성이 없고 4개의 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죠? 북쪽인 북형산성, 남쪽은 남산신성, 서쪽은 선도산성, 동쪽은 명알산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성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의상이죠, 의상.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예요. 자, 기역, 원광. 왕에게 건의해서 황룡사 구층탑을 세웠다. 이건 자장이잖아요, 자장. 그죠? 자장이고 화랑들이 지켜야 될 세속 5개. 이게 뭡니까? 지금 앞에 거는 걸사표를 얘기하는 거니까 세속 5개 원강. 이것도 호국불교의 3명의 아이콘. 진흥왕 때에는 고구려에서 망명한 해량, 그 다음에 진평왕 때에는 원광, 선덕여왕 때는 자장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2번이 정답인 것이죠. 그죠? 니은, 저작거리에서 무예가를 부르면서 대중을 교화했다. 원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이 부분까지 진도가 나갔다라고 한다면 되게 쉬운 부분이죠. 그죠? 수월한 부분이 되겠네요. 당에 유학하여 유식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면 원측. 원측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쉬울 겁니다. 미출신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왕은 사벌주를 상주로 바꾸는 등 구주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개정하고 9년의 이름도 한자식으로 고쳤다. 또한 중앙반서의 관직명도 중국 예에 맞춰서 한자식으로 바꾸고 관청 이름도 중국식으로 바꿨다. 하나 정책이네요. 적적인 중국화 정책. 경덕왕 아닌가요? 근데 이게 똑같이 757년 경덕왕 16년 3월에 노급이 부활되고 같은 해에 적적인 한화 정책으로 모든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청 이름까지 중국적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경덕왕이네요. 국학에 설치된 거는 여러분들 신문왕 때죠. 그죠? 그 다음에 노급이 부활된 게 바로 경덕왕 같은 해네요. 이거 757년 경덕왕 16년.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독서 삼품가가 시행된 건 원성왕 때고요. 정전이 지급된 건 성덕왕 때란 말이죠. 예? 722년. 자, 그러면 경덕왕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는 거죠. 그죠? 8번 갑니다. 밑줄친 인물상에 해당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개성의 혈릉 부근에서 발견된 청동제 인물상은 온화한 얼굴에다가 두 손을 맞잡고 있으며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있다. 이상은 황제가 착용한다는 통청관을 쓰고 있어서 고려가 황제 국가로 자부했음을 알 수 있는데 벌거벗고 있어요. 뻘거벗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청동상에다가 옷을 지어서 입혔던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관은 쓰고 있는데 뻘거벗고 있단 말이에요. 왕건상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왕건상. 예? 아주 흔한 얘기거든요. 왕건상. 그죠? 그러면 유교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을 설치한 거는 누굽니까? 성종이네요. 고려 성종. 그 다음에 거란에 대비해서 30만의 광군을 조직했다. 3대 정종이죠. 그죠? 자, 1번은 6대 성종이고요. 그 다음에 개경을 황도로 서경을 서도로 격상시킨 거는 4대 광종입니다. 역분전이라는 토지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게 태조 왕건 때죠. 940년에 이 역분전이라는 토지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하나 또 다르게 한 일이 있어요. 노급을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역분전을 지급하면서 노급을 폐지시킨 다음에 노급은 부활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고려시대를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냥 점초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음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이것도 엄청 쉬운 문제인데요. 기역, 문종 때 처음 실시됐다. 여러분, 조상의 음덕에 의해서 서용된다. 그래서 과거시험을 보지 않고 등용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성종 말, 성종이 죽던 해에 시행됩니다. 근데 성종이 죽던 해는 목종 즉위년이잖아요. 7대 목종 즉위년. 성종 말, 성종이 38살에 죽었으니까 고려 성종, 조선 성종 모두 38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종 말 또는 목종 즉위년이라고 해야 돼요. 음서제도가 시행된 거는요.
제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하거든요. 음서전은 그렇게 그때 시행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종 때 처음으로 실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죠? 단 한 개의 수업에서도 이것을 언제부터 음서제도가 나왔다는 걸 설명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음서로 등용된 사람들은 고위 관직에 오르지 못했다고요? 음서로 관리가 된 사람들의 60% 정도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명단 중에 60% 정도가 2품까지 올라왔어요. 2품까지. 자, 사위나 외손자에게도 적용됐다. 맞죠? 공신의 자손, 조종, 묘의, 문무, 오품 이상의 관인의 자손들이 대상이었다. 맞습니다. 4번. 그래서 디귿 리얼 이거죠. 자, 10번 갑니다. 미출신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왕이 복주는 현재 안동을 얘기합니다. 안동. 자, 정세훈은 성품이 충성스럽고 청렴한데 왕의 파천, 왕이 지금 피신을 한 거죠. 그래서 홍건적은 1359년에 1차 침략, 그 다음에 그래서 1359년에 이제 서경을 함락시켰고요. 그 다음에 1361년서부터 62년까지 개경을 함락합니다. 그래서 왕이 안동으로 피난을 갔던 거죠. 공민왕이요. 홍건적의 1차 침입, 2차 침입은 모두 다 공민왕 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차 침입은 1359년 서경 함락, 그 다음에 2차 침입은 1361년 개경 함락이죠. 그리고 이제 개경을 다시 우리가 복구시킨 게 1362년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공민왕이 되는 거죠. 향약 구구빵은 말이죠, 여러분 팔만대장경을 편찬했던 대장도감에서 의학서로 편찬한 겁니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을 편찬했던 그 대장도감에서 지금 의서로 만들어진 건데 가장 오래된 의학서죠, 이게. 이거는 여러분들 몽골 침략기가 고종 때니까 고종 때라고 봐야죠. 정치도감이 설치됐다. 이건 충모강입니다. 충모강. 예? 다스림을 가지런히 바로잡는 관청이라고 해서 가지런히 할 정자에다가 다스릴 치자를 써서 정치도감. 이것도 뭐 당연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여기 보세요. 고려의 대표적인 개혁기구는 전민변정도감입니다. 근데 이 전민변정도감은 말입니다. 여러분, 원종 때 처음으로 시행했다가 폐지된 이후에 충렬왕 때 다시 시행됐다가 폐지돼요. 근데 원종의 아들이 뭐예요? 충렬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공민왕 즉위년에 다시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공민왕의 아들이었던 우왕 때까지 또다시 이제 운영이 되고요. 위화도 해군 이후에는 전민변정도감은 운영된 바가 없습니다. 자, 봐요. 그러면 이거 뜻을 보세요. 저는 밭전자란 말이죠. 토지. 민은 백성민자죠. 변자가 판별할 변자예요. 그 다음에 정자가 가지런히 할 정자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빼앗긴 땅, 토지와 억울하게 노비가 된 백성들을 가지런히 판별해서 원위치로 돌려놓는 관청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가지런히 할 정자다가 판별할 변자니까. 자, 그런데 자, 봐요. 그러면 원종의 아들이 충렬왕이고 공민왕의 아들이 우왕인데 요 중간이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충렬왕의 아들인 충선왕 때는 자, 전농사라는 관청이 만들어져요. 이 전농사가 검문세족들의 토지를 조사하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하는 관청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민변정도감의 역할을 대행하는 관청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민변정을 굳이 다시 부활시킬 이유가 없었던 거죠. 충선왕 때는. 그래서 이 전농사에서 농무사라고 하는 관리들을 전국에 파견해서 전농사라는 관청에 소속돼 있는 농무사가 파견돼 가지고 이 농무사가 억울하게 빼앗긴 땅들과 억울하게 노비가 된 백성들을 조사해서 원위치로 돌려놓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엔 충선왕의 아들인 충수광 때는요. 충수광 때에는 이제 제폐사목서라고 해서 여러 폐정들을 고치기 위한 개혁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제폐사목서가 바뀌어요.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찰리 변이도감. 그럼 미국 사람 찰리가 와서 개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자, 여기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권문세족들이 여기 칠판 보세요. 권문세족들이 위반한 사례를 판별할 편차니까 거기서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규찰하고 탄압하는 관청이라는 뜻이. 예? 그러면 찰리 변이도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가 더. 화자 거집 전민 추고도감. 화자는 환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파견된 환관들이 고려에서 엄청난 땅과 집을 거대한 가옥을 짓고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환관들은 말이죠. 성기를 자른 다음에 그 동맥을 갖다가 묶어서 불로 지진다고 해서 화자라고 불러요. 불화자. 화자는 환관들을 얘기하는데 이 환관들은 궁궐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지. 조선이나 고려나 다 그래요. 선생님 드라마 보면은 사극 보면은 환관들이 뭐 새벽에 왕을 쫓아가, 그건 그날 숙직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궁궐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건 궁녀밖에 없어요. 왕실 가족하고 궁녀만 궁궐에 살 수 있고요. 환관은 출퇴근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퇴근하는 환관들이 거대한 토지와 그 다음에 가옥을 가지면서 백성을 수탈했기 때문에 환관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관청이 뭐라고요? 화자거집 전민 추고도감이다 이게요. 그죠? 그 다음에 충무광 때가 되면은 정치도감이 만들어져요. 이 정치도감은 신진사대 부들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관청입니다. 그래서 이 정자가 가지런히 할 정자예요. 바를 정자가 아니라. 그러면 다스림을 가지런히 하는 관청이라는 얘기죠. 역시 개혁기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봐봐요. 원종에서 충렬왕까지 전민변정도감, 그 다음부터 충렬왕의 아들인 충선왕, 충선왕의 아들인 충수광, 그죠? 그 다음에 충수광의 손자인 충모광까지 이 왕들은 지금 별도의 개혁기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전민변동을 부활시킬 필요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공민왕 즉위하자마자 전민변동이 바로 부활됩니다. 그런데 공민왕 즉위하자마자 부활된 전민변동도감은 처음에는 별 역할을 못해요. 즉위하자마자 전민변동이 부활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다가 공민왕 후반기에 신돈이 나서면서 이제 전민변동도감의 역할이 커진 거죠. 그죠? 그러고 우왕 때 다시 운영됐다가 위화도 회군으로 우왕이 쫓겨나면서부터는 운영된 바가 없다. 따라서 위화도 회군 이후부터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뭐 전민변동도감이 우는 어쩌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요? 위화도 회군 이후에는 전민변동도감은 운영된 바가 없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딱 부러지게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전민변동은 원종, 충렬왕, 공민왕, 우왕인 거고, 나머지 빈 아버지에서 아들이고 중간이 이 기구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이게 고려의 개혁기구들의 대부분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해갑니까? 예. 자, 그러면 정치도감은 충모광이고요. 직지심체유절이 금속활자로, 이거 1377년 아니에요? 그죠? 청주 흥덕사에서 1377년이면 우왕 때인데, 그죠? 자, 우왕 때가 되는 것이고, 이재현에 의해서 살약이 편찬되었다. 이게 공민왕입니다. 이재현,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산 사람입니까? 충선왕 때 만권당에서 활약했던 그 이재현은 충선왕을 모시고, 그 다음에 충수광을 모시고, 그 다음에 충해왕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충모광 때도 있었고, 충정왕 때도 있었고, 공민왕 초반기까지 6명의 왕을 모셨던 인물이 바로 이재현이네요. 그죠? 그 이재현은 또 이제 공민왕 초반기까지 생애를 살다가 마감을 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이제 살약이라는 책을 썼던 것이죠. 그죠? 이게 공민왕 때 쓰여진 책입니다. 성리학적 관점에서. 자, 충선왕 때 만권당으로 알려졌던 이재현이 여태까지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예? 아니, 왜냐면 만권당 하면 이재현 한 사람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공민왕 때까지 생존해갖고 공민왕 때 사망하는데, 공민왕 때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라고요? 성리학적 사관에 기초한 사리학. 그죠? 자, 11번 갑니다.
기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은 만민공동을 개최해서 외국 열강의 내정 간섭을 비판했다.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독립협회죠 뭐. 그죠? 독립협회. 국정의 기본강령이 홍범 14조가 발표된 건 1894년 12월 12일.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독립협회하고는 관계가 없죠. 국가가 발표한 거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 전용도가 부산 앞바다에 있는 영도 아닌가요? 여기를 해군기지를 설정하기 위해서 석탄고 기지를 만든다고 달라고 하니까 이를 반대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했죠. 1898년도에. 이게 독립협회 활동이잖아요.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이고요. 독립협회는 1896년도에 만들어서 1899년 초에 없어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1896년도에 만들어서 1898년에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 사실은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방공령이라고 해요. 방공령도 여러분들 이 방공령이라는 게 1889년서부터 본격화되는데 그죠? 이것도 독립협회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맞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네요. 12번 갑니다.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29년에 통학열차를 이용하던 한 일본인 학생, 정확히 얘기하면 후쿠다죠. 후쿠다. 그죠? 후쿠다가 한국인 여학생 박기옥이라는 여학생을 희롱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분노한 박기옥의 사촌동생이었던 박준채가 그죠? 이 후쿠다와 같은 일본 학생에 맞아 싸우면서 여기서 이른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20년대에 일어난 최대 운동이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 나주에서 광주로 기차 통학을 하던 학생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창설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조선 형평사는 백정들의 그죠? 뭐예요? 백정들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게 이학찬이라는 사람이 백정인데 돈을 꽤 벌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거부되면서 와세다 대학에 유학했던 또 똑같은 그 백정 출신의 장지필이라는 인물이 그죠? 이제 이 사람은 백정 출신인데도 어떻게 신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까지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학찬을 장지필이 후원하고 그 다음에 양반. 그러니까 조선형평사는 처음부터 양반이 가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석구라는 인물하고 강상호라는 인물 양반들이에요. 개혁적인 양반들이 이 이제 백정 두 사람과 손을 잡으면서 이 네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조선형평사죠. 그러니까 백정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진주 지역에 가면 강상호 선생의 동상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는 동상이 서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조선형평사를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거든요. 강상호, 천석구 이 사람들은 양반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일본의 운동하고 연계를 하죠. 일본 수평사하고 연계가 됩니다.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형평사는 여러분들 백정들이 쓰는 저울형자잖아요.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일본에는 지역차별이 남아있어요. 우리나라의 향소부곡처럼 차별을 받는 지역을 불악이라고 하거든요. 불악. 그래서 불악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아요. 지금도 일본 내에서는. 그래서 뭐예요? 수평선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일본 수평사 운동이에요. 사실은 조선 형평사는 일본 수평사 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선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우리는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백정들의 실질적 평등을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에 이거를 이제 수평사가 단체 이름은 수평사고요. 운동은 수평운동이라고 합니다. 수평운동과 연계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던 것이 바로 조선 형평사거든요. 이제 이해 가요? 여기까지는 알아야 우리가 뭐 제대로 안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참. 근데 이 조선 형평사는 1923년인데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이고요. 맞지가 않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20년대 초반인데요. 그 다음에
신간회가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맞죠? 그죠? 신간회는 광주학생항일운동, 원산 총파업, 그 다음에 단첨 산림조합 이런 데에 모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어요. 3번이 답이네요. 비타민 민족주의자들이 조선민흥회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건 60만 세 운동이죠. 1926년 60만 세 운동으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1926년 7월 달에 만들어진 게 조선민흥회예요. 그죠? 자, 정답은 3번. 13번 갑니다. 미출신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일제 침략이 거세지자 그는 국외로 망명했다. 그는 의열단장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서 1923년에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다. 어우 지겨워. 신채호. 그러니까 조선혁명선언은 한 해면 3-4문제씩 나와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겹다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자주 나오잖아요. 신채호 선생이네요. 1908년 이분이 뭐 독사실론을 연재한 거 아시죠? 대한매일신보에. 이게 민족주의 사학의 선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1번이네요. 진단학회를 조직했던 건 이병도, 손진태, 문일평 이런 인물들이잖아요. 동학을 천도교로 개편하고 친일적 인물들을 교단에서 내쫓은 거는 동학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입니다. 3.1운동을 주도했던 손병희. 그 다음에 조선사회 경제사는 백남훈의 작품 아닌가요? 그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4번 기역, 니은의 거주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제 살펴보건대 신라가 주군을 설치할 때 그 전정 호구가 현의 규모에 되지 못하는 곳에는 향과 부곡을 두어서 소재지의 읍에 속하게 했다. 기역은 향이고 니은은 부곡입니다. 지난 왕조 때 오도와 양계에 있던 역과 진에서 역을 부담한 사람과 부곡 사람은 모두 고려 태조 때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므로 고려는 이들에게 천하고 힘든 일을 맡겠다. 그러니까 향소부곡 장처역진의 특수행정구역이죠, 여러분들.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 향소부곡 장처역진과 같은 특수행정구역은 조선 초에도 유지가 됐었어요.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 완벽하게 없어진 건 조선 중종 때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냥 조선 초에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중종 때까지 일부가 유지됐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게 조선왕조실록의 태조실록이네요. 그럼 기역은 향이고 니은이 부곡이에요. 향부곡. 자, 향리층의 지배를 받았죠? 향부곡도요. 근데 여러분들 향부곡, 향소부곡, 장처역진에 사는 사람들의 차별이 뭐예요? 첫째, 거주유전의 자유, 박탈. 두 번째, 형벌시 노비와 동등하게 취급. 뭐라고요? 거주유전의 자유 박탈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형벌시 노비와 동등하게 취급. 세 번째, 과거 시험 제한. 네 번째, 과도한 수치. 이 네 가지예요. 세금을 빡세게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민은 아니잖아요. 법제적 천민은 아닌데 분명히 차별지역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1176년에 망이망소위원안이 일어난 다음에 공주명학소가 충수년으로 잠깐 바뀌었다가 공주명학소로 돌아간 게 이게 향수부곡이 해체되게 된 계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몽골 침략기 때 승전을 거뒀던 지역에서 향수부곡들이 대부분 해체된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예? 자, 예컨대 이런 거죠. 처인부곡에서 아까 먼저 풀었던 문제에서 처인부곡에서 여러분 살리타라는 몽골군 사령관이 2차 침입 때 사살당합니다. 김윤우가 이끌었던 농민군에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속현인 용구현하고 합해서 이 처인부곡을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무슨 현을 만들어요? 용인현을 만든 게 현재 경기도 용인시의 기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6차 침입 때 저기 저 충주 다인철소에서 승전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향소부곡 중에 소잖아요. 다인철소. 여기는 이간현이라고 하는 일반현으로 승격됩니다. 이렇게 몽골 침략기 때의 향소부곡들이 대개 일반행적으로 승격된 사례가 많았는데 최종적으로까지는 조선 초까지 남아있다가 점점점 조선 전기에 다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리고 차별도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자 봐봐요. 요즘에 고등학교 교과서는 이렇게 집필되어 있는 거죠. 향소부곡 사람들은 과거응시 자격을 제한받았으나 향소부곡의 향리, 향소부곡을 다스린 향리들은
과거에 응시했을 때 오품까지만 승진이 가능했다. 오품 이상으로는 승진을 못했다. 교과서 본문입니다. 그래서 향소부국의 향리들은 오품까지 승진. 아시겠죠? 예? 4품까지는 승진할 수 없고 5품까지만 승진했다. 아시겠죠? 다른 지역의 향리들은 뭐 문벌규적으로 진출할 수도 있었지만 향소부국의 향리들은 다른 향리보다는 더 차별을 받았다. 그러나 향소부국의 향리들은 과거 응시 자격이 있으나 향소부국 미는 없는 거죠. 그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관직 진출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제한을 받았죠. 당연히 여기 사는 사람들은 과거 응시 자격도 없잖아요. 박탈이잖아요. 형벌시 노비와 동등하게 취급이고요. 백정이라 불렸으며 조용조를 면제받은 건 다른 일반 지역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소유물로 인정돼서 매매나 사고 팔 수 있고 증여를 할 수 있고 상속의 대상이 된 거는 노비죠. 노비. 그죠? 예? 넘어갑니다. 조선 전기 대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구는 현재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 그때는 독립국가였거든요. 오키나와 유구국과 교류해서 불경, 유교경전, 범종 등을 전해줬다. 맞습니다. 대마도 도주와 계약조를 맺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락하였다. 이건 세종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조의 내용은 뭐예요? 무역의 규모가 세견선 50척에 그 다음에 대마도 도주에게 곡식을 200석을 선물로 준 거 아니에요? 대마도 도주가 조선의 신화를 자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견선 50, 그 다음에 50척, 그 다음에 세사미도 200석. 이게 계약조죠. 세종 때. 자, 태조 때 명으로부터 1년에 3차례 이상의 정례적 사신 파견을 요청받았다. 태조 때는 관계가 안 좋아요. 왜요? 태조 때는 명나라와 관계가 회복됐다가 또 나빠져요. 왜냐면은 뭐 고명금인 문제라든가 표전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명나라가 1368년에 건국되고 조선이 1392년에 건국됐는데 조선이라는 국호까지를 같이 합의해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국왕에 대해서 합법적인 책봉 문서와 직인을 보내주지 않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왜 고명금인에 해당하는 문서, 책봉 문서와 직인을 보내주지 않는가 요구를 하니까 명나라가 짜증을 내면서 그걸 요구했다. 그걸 표존문을 바쳐갖고 요구했다라고 해서 누굴 견제하는 겁니까? 정도전 잡아바치라고 하고, 정도전은 삐지니까 요동수보운동을 다시 벌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명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1398년 정도전이 피살되던 해예요. 1차 왕자의 난. 그런데 1차 왕자의 난 이후에 왕위를 태조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태조 때는 그렇고, 그 다음에 2대 정종 때도 사실 관계가 그닥 그렇게 저기 하지 않다가 사실 관계가 회복되는 거는 1401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1400년에 왕이 된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종 1년. 그러니까 1400년은 태종 즉위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가 태종 1년인데 태종 1년에 가서 이제 명나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1401년에 고명금인을 보내줘요. 고명금인을 보내줘서 조선 국왕에 대한 책봉 문서와 직인을 보내줘서 그걸 수령한 사람이 최초로 태종이에요. 1401년에. 1400년에 왕이 됐는데 1401년에 태종의 왕위 받았고, 그 다음에 조공무역을 하는데 조공무역은 언제나 손해를 명나라가 본단 말이죠. 우리가 황제 폐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잘 다스려졌습니다. 그러고 선물을 받지만 기특하다. 내 조선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그러고 선물을 주는데 그럼 받은 것보다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무역 적자가 심하니까 명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3년에 한 번 와. 조공무역 3년에 한 번 하고 사신도 3년에 한 번 파견해. 그랬더니 조선에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조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1년에 3번 갈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명을 떠받들겠다고 평균 3번 사신을 보낸다는데 그것도 못 받아줘? 그리고 거기 뭐 무역 적자 얼마나 본다고 그걸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그래? 그래서 결국에는 말이죠. 조선의 이러한 요구, 조선은 1년 상공을 요구했고 명나라는 3년 일공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결정된 게
사실은 이 논의는 2대 국왕인 정종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1년 30의 원칙으로 확정된 게 또 1401년이야. 뭐라고요? 태종 이방원 때 이제 1년 30. 그러면 조선은 조공무역으로 이게 사신이 나갈 때 무역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나갔을까요? 여러분 실제 3번 나갔을까요? 나중에 1년 30의 원칙에 이게 정기사절, 정기사신 파견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종 때가 되면 이제 4회로 바뀌고요. 1년 4회로, 1년 40으로. 그런데 비정기사절까지 나가서 명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우리나라가 명나라의 사신을 파견한 횟수는 해마다 평균 7.8회예요. 엄청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정기사절 3, 4회, 그 다음에 비정기사절이 이제 서너 번 나갔고 7.8회 사신이 나가서 조공무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선은 이때마다 엄청난 흑자를 받겠죠. 물론 명나라가 무리한 요구를, 공료를 요구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를 요구한 적도 있고요. 그죠? 금은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개 무역 흑자는 조선이 봤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몇 회 정도 1년에 외교사절을 보냈을까요? 청과는 평균 4회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근 우리가 청에게 병자호란으로 항복했다 하더라도 청을 깔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정벌해야 될 대상, 북벌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년, 그러니까 청과는 평균 4회를 넘은 적이 없다. 근데 명과는 어떻게 해요? 7.8회. 그래서 여러분들 명예 파견하는 사신은 높여서 조천사라고 불러요. 천조를 황제 나라를 보기 위해서 파견되는 사신이다 그래서 조천사라고 부르는데, 청에 파견한 사절단은 그냥 연행사라고 부른단 말이죠. 조선에서 중국에 파견한 사신들입니다. 여러분 연행사라고 하는 것은 연경에 갔다 온 사신이라는 얘기인데, 연경이 바로 북경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천사란 말이 훨씬 높인 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청과는 평균 4회를 넘지 않았다. 근데 명과는 몇 회? 7.8회. 자, 그러면 봐요. 1년에 3차례 이상의 정례적 사신 파견을 요청받은 거예요? 조선이? 아니면 조선이 요구한 거예요? 조선이 요구한 거죠. 그것도 여러분들 이게 일단락되는 게 태종 때 일단락됐다고 그랬어요. 1401년입니다. 예? 그때 고명금인도 받았고, 여진이나 일본과는 교린 관계를 유지했고 토벌과 회유의 양면 정책 맞습니다. 그죠? 자, 16번 갑니다. 조선시대 기록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록청에서 사초, 시정기, 승정원 일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을 편찬했다. 아니, 춘추관이라고 하는 역사를 편찬하는 관청이 민의관청이잖아요. 그래서 8명의 전임사관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실록을 춘추관에서 편찬을 못해요. 그래서 왕이 죽으면 실록청이라는 임시관청을 만들어요. 그래서 200명 전후의 편찬위원들을 위촉해요. 그래서 200명 전후의 편찬위원들이 실록을 편찬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춘추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 실록청이라는 임시관청은 무려 편찬위원이 몇 명이다? 200명이 평균. 그죠? 맞네요. 임진왜란 이전에 실록은 4부를 만들어서 한양의 춘추관과 전주, 성주, 충주의 사고를 보관했는데,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만 불타지 않았고 나머지 3개의 사고는 불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5대 사고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5대 사고로 춘추관, 그리고 산에 옮겨야 된다 그래서 태백산, 그 다음에 오대산, 묘향산, 강화도의 만이산,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대 사고로 임진왜란 이후에 바꿨는데, 요 5대 사고가 이렇게 5개가 정비된 건 1606년 선조 때입니다. 뭐라고요? 1606년 선조란 말이죠. 근데 절 보세요. 후금 때문에 침략이 우려된다. 후금이 쳐들어오면 북쪽에 있는 게 묘향산이잖아요.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묘향산에 있는 것을 옮길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묘향산이 아니라 저 전라도 무주의 적상산으로 옮겨요.
그래서 이 적산산 사고로 옮긴 시점이 광해군 때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5개가 정비된 건 선조였는데 그 중에서 묘양산 사고를 적산산으로 옮긴 시점이 광해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광해군 때 5대 사고를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선생님 광해군 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묘양산까지를 완성한 건 1606년에 이미 완성이 돼 있던 거고요. 왜냐면 선조가 1608년에 죽었으니까. 그죠? 근데 묘양산 사고를 적산산까지 완전히 옮긴 시점은 이건 광해군이다 이게요. 그래서 이때를 5대 사고의 정비 시점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도 옮겼거든요. 요거는 자 정족산으로 옮깁니다. 근데 이거는 인조 때에 이루어졌는데 이건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화도잖아요. 그럼 강화도 내부에서 옮긴 거니까 이거는 뭐 같은 강화도 내에서 옮긴 거니까 그닥 그걸로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5대 사고가 인조 때 정비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광해군 때 정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후대 왕에게 이제 본보기로 제공하고자 국왕의 언행을 실록에서 가려서 실록을 봉인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요? 봉인하기 전에 뽑아서 세조 때부터 국조보감을 편찬했어요. 어느 왕 때부터? 세조 때부터요. 국왕과 대신이 국정을 논의할 때 예문관 한림이 사관으로 참가해서 시정기를 작성했다고요? 아니죠. 국왕과 대신이 국정을 논의할 때는 승정원 주서가 참가해서 승정원 일기를 작성했죠. 그러니까 승정원 주서가 참가해서 뭘 작성했다고요? 승정원 일기. 잘 보세요. 한때 춘추관이 예문관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문 춘추관으로 불리다가 춘추관이 분리 독립이 됩니다. 예문관으로부터. 그래서 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예문관과 역사를 담당하는 춘추관이 분리가 됐는데 원래 같은 관청이었다가 분리가 됐단 말이죠. 한때 잠깐 같은 관청이었는데 분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죠. 춘추관의 전임사관은요. 겸임사관이 아니라 전임사관은 8명이거든요. 그래서 봉교 2인, 대교 2인, 거멸 4인 그래서 이렇게 8명인데 요 8명의 춘추관의 전임사관은 예문관의 관원들이에요. 예? 뭐라고요? 춘추관의 전임사관이 예문관 소속이에요. 그래서 예문관의 전임사관 8명이 춘추관에 파견돼서 춘추관의 사관을 구성해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관청으로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관제 직제는 예문관의 가장 낮은 직제가 8명이거든요. 예문관의 가장 낮은 직제 8명이 그대로 춘추관으로 가서 춘추관의 사관을 구성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춘추관의 사관을 구성한다고 해서 예문관 소속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춘추관은 춘추관만의 독자적인 관리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요? 현직 예문관 소속의 말단 8명이 그대로 떠가지고 춘추관의 전임사관이니까. 그러면 춘추관의 8명의 전임사관은 그대로 춘추관 소속이면서 예문관 소속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 전임사관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한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속이듯이 내잖아요. 예문관 한림이 곧 춘추관 사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8명. 예? 봉교 2, 대교 2, 검열 4. 근데 이 예문관 춘추관의 전임사관들이 작성하는 거는 시정기입니다. 근데 이 시정기는 여러분들 왕과 신하들이 국정을 논의할 때 참가해갖고 여기 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승정원 주서가 쓰는 거고요. 이 시정기는 예문관 한림 즉 춘추관 사관들이 각 관청의 업무일지 등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기록들을 막아가지고 왕이 살아있을 때 작성하는 거예요. 시정기가. 그러니까 시정기는 왕이 죽은 다음에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시정기의 내용이 거의 조선왕조실록의
체제하고 비슷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 지금 예문관, 한림, 즉 춘추관 사관이에요. 개별적으로 다 시정기는 개별적으로 A 사관도 바칠 수 있고 B 사관도 바칠 수 있고 따로따로 만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매년 관청의 업무일지들 다 열람해가지고 거기에서 중요한 사실 뽑고 그 다음에 왕의 업무일지 같은 거를 다 봐가지고 승정원 일기도 참고하고 관청의 업무일지, 그러니까 승정원 주서들이 맨날 기록하는 것도 이제 보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업무일지들을 추가해가지고 만들어서 시정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왕이 신하들하고 얘기할 때 그 옆에서 쓰는 사람은 승정원 주서예요. 그래서 승정원 일기를 편찬해요. 그래서 승정원 일기는요, 인조 이후 거만 남아있거든요. 임진왜란 때 다 불탔고 광해군까지 이괄해란 때 불타가지고. 근데 승정원 일기는 인조 이후 거만 가지고도 조선왕조실록 전체의 3배가 넘어요. 이거는 2030년대가 가야 완역이 된다고 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1995년에 완역이 됐는데,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승정원 일기라든가 관청의 업무일지들을 다 2차적으로 모아서 사관들이 작성하는 게 시정기인 거예요. 그럼 왕과 신하들이 국정을 논의할 때 참가하는 사람은 승정원 주서인 거고 거기서 쓰는 건 승정원 일기죠. 그 승정원 일기하고 관청 업무일지를 다시 막았고 그걸 추려서 책으로 엮는 건 시정기인 거고요. 그래서 사관들이 왕이 살아있을 때 시정기를 매년 작성해요. 매년 작성하는데 이걸 춘추관에 바치잖아요. 그럼 춘추관은 매년 작성해서 바친 사관들의 그 시정기를 3년마다 인쇄해서 보관해놔요. 그리고 봉인해놔요. 그러다가 왕이 죽는 순간 꺼내서 거기에 다른 기록들과 덧붙여가지고 실록청에서 그 시정기를 가지고 다루면서 덧붙여갖고 실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정기라고 하는 것은 실록에선 가장 중요한 자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승정원 일기의 내용도 뽑고 다른 관청의 업무일지도 뽑는 건데 그건 2차적으로 추출하는 거지 왕이 얘기하고 있을 때 옆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시정기가.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4번이 정답인데 국왕과 대신이 국정을 논의할 때는 승정원 주서가 참가해서 승정원 일기를 작성했다.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를 포함한 국정 관련 관청들의 업무 기록들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매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다시 추출해가지고 왕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다시 쓰는 것은 시정기고 왕이 살아있을 때 매년 단위로 바치는 거잖아요. 이걸 매년 단위로 바친 걸 3년마다 인쇄해서 보관했던 게 춘추관의 임무고 그 다음에 왕이 죽은 다음에 그걸 꺼내갖고 다른 기록하고 또 논의를 해가지고 실록을 편찬한다는 거죠. 실록청에서. 복잡하죠. 이거 답이 4번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17번 갑니다. 1954년에 실시된 선거로 국회 내 다수 세력이 된 자유당은 새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 54년이라고 하면 이거 뭐예요? 4.4.5.1 개헌이잖아요. 예? 대통령 중임 제한을 폐지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직접 지명하더라는 거는 이건 유신체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유신정의회 의원이라고 하죠. 국회의원 중에서 요거는 대통령이 3분의 1을 지명해야 지명하면은 대통령을 뽑는 통일주체의 국민회의에서 이 3분의 1을 뽑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명한 요게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인데요. 이 사람들은 임기가 3년이에요. 일반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4년인데 그러면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유신정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임기가 3년, 일반 국회의원은 4년. 그죠? 그 일반 국회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3분의 2. 3분의 1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임명하는 거죠. 유신체제잖아요. 국보위가 언론을 통제한다는 규정이 요거는 1980년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국보위 전두환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인단 요거는 1980년 헌법을 또 개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선거로 이게 7년 단임제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8차 개헌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임 제한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뭐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은 한 번 이상 중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 번밖에 못 해먹는다는 얘기죠.
대통령은 한 번 이상 중임할 수 없다. 단 이 법안을 발의하는 대통령에 대한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4.4.5 개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갑니다. 18번. 기역정당에 대한 설모로 옳은 것은 한국국민당과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은 몇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1940년에 자신들의 조직을 해체하고 힘을 합쳐서 기역을 조직했다. 이거는 통합 한국독립당. 그죠? 임시정부의 통합 한국독립당이잖아요. 1번. 조선의용대 화복지대를 흡수해서 조선의용군을 조직한 것은 1942년에 조선독립동맹이죠. 예난에서 만들었던 김두봉이 중심이 된 조선독립동맹. 무력투쟁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창설했다. 이거는 1919년인데요. 신흥 강습소가 1919년에 신흥무관학교가 된 거잖아요. 한족회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3번이 되는 것이죠. 1940년대 한국독립당이 쌍성보 대전자능전투라고 한다면 이거 한국독립군 아니에요? 지청천이 이끌었던. 그래서 이건 1932년 33년으로 가면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3번. 19번. 28 독립선언은 이광수 같은 사람들이 주도했던 거 아니에요? 1919년 도쿄 한복판에서 3.1운동의 전초전이죠. 그 다음에 60만 세 운동은 1926년입니다. 그러면 1919년서부터 26년 사이인데요. 박상진, 최기중 이런 인물들이 대한광복회를 조직한 것은 1915년입니다. 따라서 28 독립선언과 60만 세 운동 사이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일제가 국가총동법을 적용했다. 이거는 1938년이죠. 따라서 이것도 이 시기가 아니고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고종의 밀명으로 만들었다. 1912년입니다. 이것도 아니죠.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은 1919년 4월 11일. 맞죠? M.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기역에 들어갈 명칭으로 옳은 것은 기역에서 소련 대표는 미국, 소련, 영국의 외무장관이 합의한 사항. 줄거보세요. 미소영의 외무장관이 합의한 사항이 뭐예요? 모스크바 3상회의잖아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동의하는 사회단체와 정당을 한국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할 협의 대상으로 하고자 했다. 또 합의한 사항에 반대하는 세력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소련은요. 미국은 소련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양측은 이 문제로 대립했고 기역은 미소공동위원회잖아요. 이 미소공동위원회는 여러분들 덕수궁 석조존에서 개최됐잖아요. 그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문제고 오늘 봤던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문제는 역대급인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문제로. 정말 역대급입니다. 최근 전체를 15년 동안의 통계를 봤을 때 가장 쉬운 문제다. 15년 동안의 통계에서 가장 쉬운 문제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너무 쉽다 이런 거에 아랑곳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기본기는 최소한 배워야 한다는 것.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가 분명히 예언하건대 2020년은 국사 문제가 상당한 난이도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